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조용히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50대 남자 강민혁입니다. 늘 사연만 읽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술 없이 맨정신으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저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 평생 동반자를 맞는 중대한 일,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세요. 결혼에 실패한 이들 어찌 그리 많은지. 이혼만 실패가 아닙니다. 자식, 돈 문제로 참고 사는 이들,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모든 경우를 더하면 결혼의 실패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돌싱남, 그렇게 불리죠. 한 번 다녀온 몸,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자식도 없으니 재혼 제안이 종종 들어옵니다. 가족, 친구들은 늦기 전에 새 삶을 살려며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결국 마지못해 몇몇 여성을 만나봤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아마도 결혼의 상처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전처 윤서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론 천사였지만 속은 악마였습니다. 그 미소로 저를 유혹한 뒤 제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야 할까? 윤서연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야겠죠.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지만 예전엔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기술회사, 마케팅팀이었습니다. 일은 제게 잘 맞았고 상사들도 저를 높이 평가해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대리를 달고 30에 과장이 되었죠. 팀장 자리도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헌신했어요.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거래처 전화라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받았죠. 연애는 당연히 뒷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상사 박준식 팀장이 말했어요. 민혁아, 아직 여자친구 없지? 내 아내가 아는 동생이 너 사진을 보고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라. 한번 만나볼래?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해도 괜찮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그분이 제 사진을 어디서 봤다는 걸까? 궁금했죠. 박 팀장은 웃으며 말했죠. 신입 연수 때 찍은 단체 사진을 아내가 친구와 앨범을 보다가 너를 봤대.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박 팀장은 웃으며 말했죠. 민혁아, 넌 충분히 멋진 남자야. 남자는 외모가 아니라 능력이지. 너 마케팅 실적 1등에 성실하기까지 하잖아. 게다가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작은 땅도 있지 않나. 내가 딸이 있었다면 너 같은 사윗감을 제일 먼저 찍었을 거야.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 민혁아. 너도 언제까지 일만 하며 살 건다. 이제 30인데. 더 늦으면 노총각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진심으로 말하는 거다. 이 여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얼굴도 예쁘고 매력도 넘쳐. 성격까지 좋다고 하더라. 부하로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하기. 상사의 재앙을 뿌리치기 힘들었죠. 며칠 뒤 서울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생애 첫 소개팅을 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녀가 오기 전까지 찬물을 들이켰던 기억이 나요. 심장이 쿵쾅쿵쾅 멈추질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윤서연을 본 순간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민혁 씨 맞죠?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윤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 부드럽고 맑았죠. 저는 홀린 듯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박 팀장이 예쁘다고 했지만 그 말도 부족할 만큼 그녀는 하얀 피부,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까지 완벽했어요. 연예인도 울고 갈 미모였죠. 제가 좀 늦었나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바보처럼 말을 더듬으며 허둥대는 저를 보고 그녀는 살짝 웃더군요. 역시 사진에서 본 그대로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죠. 제가 2살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민혁 오빠, 어때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는 걸 직감했죠. 첫눈에 반한 거였어요. 늦게 느낀 사랑 무섭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제가 꿈꾸던 완벽한 여자였어요.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고 다정했죠.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연애 초반엔 그녀가 전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이 다시 우선이 되죠. 저도 그랬어요. 회사 일이 바빠. 평일엔 그녀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주말에도 놀러 가는 대신 자취방에서 잠을 보충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저를 이해해줬어요. 그녀도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퇴근이 빨라 평일엔 자주 제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해줬죠. 주말엔 밀린 빨래와 청소까지 도와줬어요. 말려도 괜찮다며 웃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결혼하면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뭐 어때?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황량했던 자취방이 그녀와 함께 있으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그녀와 결혼을 꿈꾸게 된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사귄 지 2년째 되는 날 꽃다발과 반지를 준비해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호화로운 삶을 약속할 순 없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지금 돌이켜보면 촌스러운 프로포즈였죠.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당연하지 오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죠. 전에 커플링을 맞춘 적이 있어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손을 빼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나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무슨 비밀을 숨긴 걸까? 그녀는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미소 뒤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하지만 제 모든 걱정은 틀렸어요. 윤서연은 조용히 말을 꺼냈죠. 오빠,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어. 부모님 얼굴 전혀 몰라. 친척도 없고 그걸 말 못해서 미안해. 계속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녀의 눈빛 떨리고 있었죠. 이혼녀일까, 숨겨둔 아이가 있을까 의심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죄 지은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럼 더 빨리 너를 내 가족으로 만들었을 텐데. 외로웠지,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의 가족이 될게. 너의 부모님, 형제가 되어줄게. 그녀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이듬해 봄, 우리는 부부가 되었죠. 결혼 생활은 꿈처럼 행복했어요. 서연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 전념했죠. 늦게 퇴근해도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건 그토록 큰 행복이었죠. 남들은 결혼하면 싸운다고 했지만 우리는 늘 신혼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피임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임신이 안 됐죠. 어머니는 손자를 보고 싶다며 자꾸 전화하셨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것도 언젠간 부모님이 될 거고 그게 더 행복할 거야. 충분히 행복하지 않냐며. 난 아이 갖는 게 좀 무섭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죠. 결혼 3년 차가 되자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서연에게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죠. 친구 이동우가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서 그의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를 받으며 저는 내심 내가 문제일 거라 생각했죠. 나이도 있고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었으니까요. 무정자증만 아니길 빌었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을 때 동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심각한 목소리로 술 한잔 하자고. 긴장한 채 그를 만났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미녀가 이건 너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 서연 씨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더라고. 불임은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이번 경우는 명확해. 너는 정자 상태가 좋아.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하지만 서연 씨는 자궁이 많이 약해. 과거에 혹이 생겨 수술한 적이 있고 다낭성 증상도 심해. 난관도 막혀 있고 배란도 잘 안 되는 상태야.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해. 시술을 해도 서연 씨 몸에 무리가 갈 거야. 정말이야. 내가 아니라 서연 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몇 번 확인했어. 자연적인 방법으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시술을 고려해봐야 할 거야. 충격이었어요. 서연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서연에게 그 사실을 당분간 숨기기로 했어요. 동우는 바로 말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만류했지만 시험관 시술을 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서연이 받을 상처가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여자로서 받을 상처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게다가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가 서연을 원망할까봐 두려웠죠. 어머니는 서연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고아 출신의 빈손으로 시집온 그녀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동우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서연에게는 원인불명의 난임이라고 말했어요. 난임 부부의 10%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던데 우리가 그 경우라고 했죠. 일단 자연임신을 계속 시도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고. 알겠어. 나도 조금씩 엄마가 될 준비를 해볼게.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전 그녀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제 노력과 달리 우리 사이에 균열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 때문이 아니었죠. 바로 서연의 소비 습관 때문이었어요. 사실 연애 때부터 그녀는 쇼핑에 푹 빠져 있었어요. 옷, 가방, 명품에 끝없이 돈을 썼죠. 월급을 받으면 백화점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몇 번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소용없었죠. 서연은 고아 출신이라 무시당한 게 많아서 좋은 옷과 가방으로라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요. 부모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명품은 살 수 있다며 그게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다고 했죠. 결혼 후 제가 돈을 관리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서연은 제가 준 생활비 카드를 멋대로 써서 옷과 명품 가방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여보, 안 사려고 했는데 이 가방이 딱 하나 나왔어. 이걸 어떻게 안 사?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그녀의 애교에 넘어간 것도 한두 번이었죠. 하지만 카드값이 1,000만 원에 가까워지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폭발하고 말았죠. 서연아, 당신 미쳤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는 주부가 어디 있어? 당신이 재벌 사모님도 아니잖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당신 어머니가 가진 땅, 재산, 그거 팔면 평생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건 어머니 땅이지 내 돈이 아니야. 난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라고. 1,000만 원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지금 나 혼자 돈 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내가 집에서 놀고 먹나? 나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 일해. 내가 공짜 가정부야?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지. 그래, 어떤 주부가 집안일 대가로 명품 가방과 코트를 요구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싸움은 우리의 신뢰를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매일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
알겠어, 서연아. 당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쇼핑도 못해.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걸. 혼자 벌 때가 훨씬 편했어. 왜 하필 결혼을 했을까나. 그렇게 우리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서연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서연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원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밖에 나갔다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집에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누구와 그렇게 연락하는지 상기된 얼굴, 미소 짓는 입술, 그 표정은 더 이상 제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혹시 서연이 바람을 피우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제 추측일 뿐 증거는 없었어요. 그녀의 핸드폰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몇 번 풀어보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점심 무렵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에 오한이 들었어요. 몸살이 걸린 게 분명했죠. 그때 대형 거래를 따내려고 한 달 넘게 야근하며 무리했거든요. 몸이 버티질 못한 거예요. 결국 반차를 내고 집으로 향했어요. 병원 대신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서연에게 연락할다 했지만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 그냥 넘어갔어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죠.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직감, 아니 본능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지금도 눈앞에 선명해요. 거실 소파 위 발가벗은 두 남녀가 얽혀 있었죠. 여자는 당연히 서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믿을 수 없게도 내 20년 친구 최민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함께였던,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던 그 친구였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연을 처음 소개했을 때 민재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밥 먹을 친구 없다, 영화 볼 사람 없다, 핑계를 대며 우리 신혼집에 자주 왔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민재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서연은 웃으며 괜찮아,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야. 이제 내 친구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셋이 자주 어울렸는데 바보처럼 저는 그들이 눈 맞은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미녀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는? 저를 본 서연이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어요. 옷을 급히 주워 입으며 일어섰죠. 민재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둘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먼저 입을 뗀 건 민재였어요. 한 반년 정도 됐어. 한 반년 정도 됐어. 미안하다, 미녀가. 이러면 안 된다고. 머리론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민혁아, 난 서연을 정말 사랑해.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담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는 민재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얼굴에 내리꽂았어요. 그 순간 서연이 필사적으로 저를 말렸어요. 때리지 마. 민재 씨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했어. 이 사람 때리지 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칼처럼 꽂혔어요. 서연아, 미쳤어?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저는 소리쳤죠. 그러자 서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해, 민혁아. 근데 난 민재 씨를 정말 사랑해. 너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차라리 잘 된 거야. 우리 이혼하자. 내 친구랑 바람 피우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굳게 담은 표정. 너무 냉정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았죠. 그날
서연은 짐을 싸서 민재와 함께 떠났어요. 저는 한심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며칠 뒤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서연은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였죠. 소송을 걸까 했지만 아이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어머니 가슴에 상처만 남길 뿐 아무 소용 없었죠. 결국 저는 서연이 원하는 대로 이혼에 동의했어요. 민재는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외아들이었어요. 고아 출신의 이혼녀라는 서연과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민재 부모님도 결국 허락했더군요.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잃은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출근도 겨우 할 정도였으니 일을 제대로 할 리 없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억지로 버텼지만 그건 결국 독이 됐죠. 하루는 거래처와 통화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평소 하던 업무 얘기였는데 머리가 멍했죠. 당황해서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거래처가 계약을 끊으면 어쩌지? 비현실적인 불안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땅으로 젖었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결국 정신과를 찾았어요. 진단은 공황장애였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영업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건 더 이상 무리였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회사에선 공황장애로 이렇게 일할 수 있겠냐며 은연중에 압박했죠.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떠나라는 거였어요. 다행이라면 큰 회사라 퇴직금이 꽤 나왔다는 점이었죠. 그 돈으로 반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 대구에 치킨 가게를 열었죠. 가게를 열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덜컥 뛰어든 장사였으니 결과는 참담했어요. 장사 경험이 전혀 없는 제가 성공할 리 없었죠. 처음엔 브랜드 덕에 그럭저럭 버텼지만 프랜차이즈 비용, 재료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거의 없었어요. 알바생 월급 주기도 빠듯했죠. 설상가상으로 조류독감이 전국을 덮쳤어요. 결국 빚더미만 안고 가게를 닫았죠. 막막했어요. 퇴사할 땐 퇴직금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죠. 한강에 뛰어들까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며 도저히 그럴 수 없었죠. 내가 죽으면 그 빚이 부모님께 갈 텐데 그런 불효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혼으로 이미 큰 상처를 드렸는데 또 그런 짓은 못하죠.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았어요. 다시 취업을 시도해봤지만 나이는 많고 경력은 끊겼으니 날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장사를 다시 해볼 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오히려 잡생각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죠. 비 오는 날 자재에 깔려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겉으론 티가 덜 났지만 노가다를 계속할 순 없었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어요. 함께 노가다를 하던 김태호라는 동료가 내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자기 밑에서 기술을 배워보라고 제안했어요. 갑자기 무슨 기술?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수구 수리 일을 했거든. 이게 돈이 꽤 짭짤해. 싱크대 변기 막히면 뚫어주는 그런 일이야. 아버지가 이제 60이라 더 못하겠다고 나한테 물려줬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는데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말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던 내가 남의 집 하수구를 뚫는다니 너무 비참할 것 같았죠. 하지만 다친 몸으로 노가다를 할 수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태호를 따라 집집마다 다니며 하수구 수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쉽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술이 필요했죠. 고객 관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회사 영업대와는 완전히 다른 온갖 진상들을 상대해야 했죠. 비싸다고 투덜대는 사람은 양반이었어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사람, 술 취해 옷을 벗으려 드는 사람, 정말 별별 고객들이 있었죠.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반년쯤 지나니 할만했어요. 그때부터 태호와 일을 나눠서 혼자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예약된 집을 방문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미녀가 3시 예약건 급해야 돼. 미녀가 지금 어디야? 어디긴 일 시작하려고 가는 중이지. 야, 그 예약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이 아파트로 올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약을 왜 미루라는 거야? 그 아파트면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차라리 네가 가. 나 지금 완전 반대 방향이야. 급한 손님이야. 3배로 준대. 내가 거절했더니 급하다고 지금 와서 변기 뚫으면 돈을 3배로 얹어준대. 그 돈 아까워서 너라도 가라고. 3배라니 귀가 솔깃했죠. 그냥 변기 뚫는 일이었으니 쉽게 끝낼 수 있을 거야. 3배 돈이라니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단순한 일이었어요. 막힌 변기를 뚫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원래 가려던 집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차를 돌렸어요. 그 아파트 대구에서 제일 고급 단지 중 하나였어요. 경비원의 철저한 확인을 통과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바로 열렸어요. 왜 이제 와? 빨리 온다고 했잖아. 문을 연 건 여자였어요. 불평부터 쏟아내는 목소리에 또 진상일까 긴상이 됐죠. 죄송합니다. 바로 해드릴게요. 변기가 막혔다고 하셨죠?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안으로 들어서며 모자를 벗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죠. 상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 여자는 윤서연, 내 전처였어요. 내 전처였어요. 그녀는 더 젊어 보였고 피부는 빛났으며 살까지 올라 호화롭게 변했더군요. 나와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녀의 손목엔 값비싼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죠.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네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에 집안을 다시 보았죠. 40평짜리 호화 아파트. 내가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넌 이렇게 잘 살아? 회사도 잃고 병까지 얻었어. 근데 넌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속에서 울분이 터졌죠.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나. 드라마처럼 복수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일을 끝내고 떠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죠. 거실 화장실이 막혔나요? 여기에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서연은 굳이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비웃듯이 말했죠. 회사 그만뒀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하수구나 꿇는 일을 할 줄은 몰랐네. 남의 집 변기 뚫으며 살아간다고? 쪽팔리지 않아? 그 말 내 가슴을 찔렀어요. 사기치는 것도 구걸하는 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밥벌이 하는데 뭐가 쪽팔리냐고. 당당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작고 떨렸죠. 내심 이 일이 부끄럽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서연은 그걸 눈치챈 듯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그래, 네가 만족하면 됐지. 빨리 뚫어줘. 오늘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민재가 과장으로 승진했거든. 축하 파티 준비해야 해. 그 말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렇게 말했죠.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선 도우미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갈비, 초밥, 고급 요리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재빨리 변기를 뚫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돈은 계좌로 보내면 되죠?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있어선 안 될 게 있었거든요. 바로 아이였어요. 서연 품에 안긴 1살쯤 된 남자아이가 환히 웃고 있었죠. 저는 서연에게 이게 뭐야? 이 아이는 누구야? 너랑 민재의 아이야? 소리쳤죠. 서연은 차갑게 그럼 우리 아이지 뭐야? 구경 끝났으면 빨리 나가. 돈은 약속대로 2배로 줄게. 아니, 예정 생각해서 팁도 얹어줄게. 그녀의 목소리 날카로웠어요. 기가 막혔죠.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불임이라 자연 임신이 안 된다고 했잖아. 시험관 시술도 힘들다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어. 거짓말하지 마. 그 아이 어디서 데려온 거야? 추궁했죠.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주방의 도우미를 힐끔 보더니 저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갔어요. 너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랑 도망친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해? 저는 그녀를 밀쳐냈죠.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민재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이 아이 보육원에서 데려왔어. 나도 이런 거지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시댁에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압박했어. 안 그러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지. 왜 이런 짓을 했어? 미쳤어? 불임 사실을 민재한테 털어놓았다간 그 집안 외아들 집안이라며 아들 타령만 했어. 민재도 시댁도 나를 버릴 거야. 서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죠. 사람을 고용해 민재로 위장해 보육원을 드나들며 아이를 빼돌린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예정을 생각해서 날 살려줘. 서연은 자존심도 없이 제게 빌었죠.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서연도 민재도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추하다. 나 나간다. 다신 얼굴 보지 말자. 저는 서연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민재야, 우리 왔어.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 민재와 회사 동료들이 파티를 위해 도착한 거였죠. 민재가 저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미녀가 네가 여긴 왜? 서연이 급히 끼어들며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화장실이 이상했잖아. 오늘 완전히 막혀서 사람을 불렀는데 하필 이 사람이 왔어. 지금 하수구 청소일한데. 신경 쓰지 마, 민재야. 그 말 내 심장을 또 찔렀어요. 다 뚫었으니 이제 가져. 서연이 눈치로 저를 쫓아내려 했어요. 상황을 눈치챈 민재가 피식 비웃음을 띄었죠. 누가 봐도 명백한 조롱이었어요. 아,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민혁이가 어쩌다 남의 집 변기나 뚫는 신세가 됐냐? 민재가 빈정대며 말했어요. 옛날부터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대학도 직장도 나았지. 넌 늘 그걸 부러워했잖아. 이제 처지가 뒤바뀌었으니 속이 시원하겠지? 민재는 신이 났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진실이라는 칼을 쥐고 있는데 휘두르지 않는 건 바보짓이죠. 저는 민재에게 성큼 다가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려다 가족 사진을 봤는데 너희도 아이가 생겼더라. 축하해. 민재는 의기양양하게 그래, 너랑 살던 때엔 임신도 못하던 여자가 나랑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지. 네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 여자가 불쌍하게도 성녀 취급받았겠냐? 시댁에서도 그걸로 얼마나 괴롭혔는데. 민재가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저는 기가 막혀 서연을 노려봤어요. 그녀는 찔끔하며 고개를 돌렸죠. 그럴만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이 문제로 서연을 비난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문제라고 말했으니까. 어머니는 서연에게 생명을 낳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우리 아들 때문에 자식을 못 볼 수도 있다며 눈물 지으셨어요. 그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죠. 이제 때가 왔어요.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폭로할 순간이었죠.
저는 일부러 놀란 척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했나?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내가 아니라 네가 불임이라고 했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대. 시험관도 힘들다고 했지.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굳었어요. 서연은 무슨 헛소리야. 난 처음 듣는 얘기야. 딱 잡아때려 했죠. 저는 차갑게 지금 집에 가서 검사 결과지 가져올까? 아니, 병원에 전화하면 바로 알겠네. 서연은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보란 듯이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그 순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미친놈 지금 뭐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행동만으로 이미 답은 나온 거나 다름없었죠. 민재는 서연에게 달려가 뭐야 이게 사실이야? 솔직히 말해. 욕을 퍼부으며 그녀를 몰아붙였어요. 성훈이는 누구 아들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재는 분노로 떨고 있었죠. 서연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설명할게. 흐느끼며 민재의 발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재는 매몰차게 그녀를 밀쳐냈죠. 손을 들여고까지 했어요. 동료들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달려들어 민재를 말렸어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저는 그 혼란 속 서연과 민재를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가슴 속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이 시원했어요. 그 뒤로 서연과 민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죠. 김태우를 통해 건너 소식을 들었어요. 태호를 통해 소식을 들었죠. 서연과 민재 결국 갈라졌대요. 그냥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재 집안에서 서연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실형까지 받을 거라던데. 당연한 결과죠. 민재와 그 집안의 성질 더러운, 태도 더러운 태도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에요. 자신들 혈통인 줄 알았던 아이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분노가 치솟겠겠죠. 게다가 그날 파티에 있던 민재 동료들이 회사에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민재도 직장을 잃었대요. 자업자득이에요. 아이의 행방이 마음에 걸려 알아봤어요. 다행히 원래 있던 보육원으로 돌아갔다던데 안타깝지만 더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게 낫겠죠. 서연은 한동안 저를 고소하겠다며 악을 썼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꼴사납게 보였나? 이미 다 끝난 사이에 왜 이제 와서 날 괴롭히는 걸까? 미련이라도 남았던 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더군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이었죠. 하지만 그 소동도 잠시 곧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마 민재 집안의 소송으로 정신없었겠죠. 저는 전화번호를 바꿔 서연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어요. 오랜 악연을 완전히 털어낸 덕분일까요? 그 뒤로 제 삶은 탄탄대로 달렸어요. 하수구이를 하며 모은 돈으로 생활용품을 싸게 들여와 파는 일을 시작했죠. 하다 보니 몇몇 물건이 국내에서 더 잘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리운전까지 뛰며 돈을 모았죠. 목돈이 생기자 과감히 회사를 차렸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오픈마켓에서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며 순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 돈으로 공장을 늘리고 직원도 대거 뽑았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외제차를 몰고 먹고 싶은 건 다 사 먹을 만큼 형편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살만해지니 외로움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요. 서연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가끔은 따뜻한 품이 그리웠죠.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늘 거절하던 선자리에 이번엔 나가보려 해요. 이번에도 결혼까지는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움츠러들지 않고 한 발짝 내디뎌 보려 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저와 함께 용기를 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해요. 우리 회사 젊은 직원이 가르쳐준 말이 있는데 요즘은 행복하란 말 대신 꽃길을 걸으라고 하더군요.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